221번입니다. 자, 221번이요.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네요. 자, 기억에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금융이죠. 자,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은 부채금융입니다. 어음은 부채금융. 자, 공모에 의한 증자, 네, 지분금융이고요. 자, 프로젝트 금융 별표할게요. 프로젝트 금융은 부채금융이에요. 프로젝트 금융 부채금융입니다. 돈 빌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부채금융. 그럼 지분금융은 기업 이거 두 개밖에 없네요. 네,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메자닌 금융 있죠? 네, 메자닌 금융은 뜻이 뭐냐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자금 조달이에요. 자,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인수금부사채 있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나 또 모르니까 배당우선주. 네, 배당우선주도 네, 메자닌 금융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우리 주의할 것들. 자, 부채금융에서 주의할 게 있죠. 네, 저 늘 얘기하는 건 신탁금융이에요. 신탁금융, 부채금융입니다. 담보신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별표했죠. 프로젝트 금융. 처음 등장했어요, 지금. 프로젝트 금융. 자, 그 다음에 ABCP, CP. CP, 엄이란 뜻이거든요. 네, 부채금융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지분금융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금융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221번에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2번 볼게요.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자본 환원율 또 나오고 있죠, 지금.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안 된다 했다 보면 이거 내가 계속 나오고 있어. 자본 환원율이 올라가면 자산 가격 하락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기출문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오고 있잖아. 자산 가격이 하락해. 하락 압력을 받으므로 신규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요. 맞습니다.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이자율 결정이 자본 환원율이거든.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 환원율이나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신규 투자가 위축돼요. 위축된단 말이야. 223.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오음이 X입니까? X죠. 네, 신용을 담보로가 틀렸네요. 주택을 담보로. 신용 담보가 아니야. 224. 주택개발금융은 서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자금을 융자해주는 실수요자 금융이다. 틀렸다. 이게 주택소비금융이다. 이게 주택소비금융인 거예요. 주택개발금융은 이게 아니죠. 건설업자들이 자기 건축하는 그 기성공사 있잖아요. 공사량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야. 그리고 실수요자 금융이 아니고 주택개발금융은 공급자 금융이에요. 그래서 이 224번은 주택소비금융입니다. 그리고 주택개발금융은 수요자 금융이 아니고요. 공급자 금융이에요. X. 자, 이런 거는 그냥 읽으면서 바로 X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눈 자꾸 봐놔야 돼. 딱 보면서 그냥 바로 X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 225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 불이백은 동일하다. 틀렸죠? 그러니까 월 1회차 불이백은 어떤데요? 이 둘은 원금 균등이 더 커. 1회차 이자가 동일해.
X. 변동금리 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즉 변동금리의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해. 대출자가 유리해. 그래서 변동금리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여기까지 딱 읽는 순간 대출자가 유리하겠네 이렇게 하고 읽어야 돼요. 읽어봤더니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증가된다? 아니죠.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증가되죠. 맞아요? X.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적다. 맞아요? 그렇죠. 원금 균등이 많이 갚거든. 많이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이 작지. O.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럼 X라는 뜻이네. 작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원리금 균등 있지? 원리금 균등은 이자를 많이 내. 처음에 원리금 균등은 그냥 80% 이상 이자야. 근데 원리금 균등 이자가 많아요. 초반에 이자가 많아요. 이자가 많아요. 원금 균등은 원금이 많아요. 아시겠죠? 원리금 균등은 초반에 이자가 많아요. 원금 균등은 원금이 많아요. 그래요. 그럼 다시 보세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O. 만약에 원금 균등 분할이잖아. 원금 균등은 원리금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 그래. 잘 알아둬라. 오네. 큰일 날 뻔했네 또. 시험에 나갔으면 틀릴 뻔했네. 그래. 오늘 오길 잘했네. 하나라도 맞춘 게 어디야. 오늘 진짜 잘 왔다 오늘.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왔다 갔다. 우리 이거 시험 치잖아요. 한 문제에 걸려가지고 당락 왔다 가서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한 문제 우습게 보면 안 돼. 자, 229.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첫해 원리금을 얘기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자, 원리금은요. 원금 균등이 커요. 원금 균등은 처음에 많이 갚는 거라니까. 원금 균등이 처음에 많이 갚아. X.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커. 첫해 원리금 상환액이 X. 그래서 원금 균등은 체감이라고 그래. 처음에 많이 내고 갈수록 적게 내는 거야. 230.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오, 그렇죠. 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그렇지, 중요하다.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은 일정한데 거기에 포함되는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점점 늘어나. 처음에 원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원금이 늘어나는 거야. 원리금 균등은 그 안에 처음에는 이자가 많아.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원금은 점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네요. 옵니다. 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232번. 아까 했는 거네. 또 반복됐다. 지워버리세요. 229번과 똑같은 문제 같네 보니까. 지우고요. 233.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그렇죠. 원리금 균등이 더 크죠? X. 오케이, X. 234.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고 어때요? 맞아요.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겠지. 이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오,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235번은요. 자, 계산 문제 한번 내봤어요. 대출 가능 금액이네요. 자, 대출 가능 금액인데 상가야. 상가 동그라미 하고요. 상가의 대출 가능 금액
나누기 나누기야. 나누기 나누기. 자, 자, 상가에 대출 가는 금액은 대부 비율하고요. 대부 비율하고 부채 감당률 기준을 적용하죠. 뭐 이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거 적혀 있어, 거기.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적혀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은 대부 비율은 어디에다가 적용해야 돼? 부동산 가치에다가. 부동산 가치에다가. 이 부동산 얼마짜리인데요? 그 5억이라고 적혀 있죠? 거기다 곱하기 0.6 하면 되지. 시험지 바로 적어봐. 0.6. 3억이죠? 그러면 대부 비율 써먹었네. 그럼 이제 부채 감당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안 써먹은 게 지금 부채 감당률 안 써먹었고 저당상수 안 써먹었잖아. 나누기 나누기 하라고요. 1억에다가 나누기 나누기 하라고. 1억 나누기 2 나누기 0.2 이렇게 하라고. 나누기 나누기 하라고요. 그럼 1억 나누기 2 하면은 5천이네. 5천 나누기 0.2 하면요. 2억 5천 나오나? 2억 5천 나와요? 그럼 부채 감당률 기준으로는 2억 5천. 대부 비율 기준으로는 3억 나옵니까? 그러면 적은 금액이니까 2억 5천 대출 되겠네요. 근데 기존에 대출 금액이 있네. 1억 있네. 그럼 추가로 되는 건 얼만데?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 할 수 있겠어요? 나누기 나누기. 상가는 나누기 나누기. 대부 비율 기준 딱 하고 나머지는 소득에 순자금 소득에다가 부채 감당률 나누고 저당상수 나누면 된다고. 이거는 뭐 이걸 모르면 어떡해. 그래. 236번. 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한다? 부담 안 해. 부담 안 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만 55세 이상입니까? 두 명 중에 한 명만 몇 살 이상? 55세. 네, 말 나온 김에. 자,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누적된다. 맞죠? 대출 잔액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모기지라 그러는 거야. 영모기지. 누적된다. 맞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간으로 이전된다. 이전 안 됩니다. 소유권 그대로 유지합니다. 소유권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합니다. X. 자, 239번. 부동산 개발 PFABCP의 도관체는 상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있잖아요. 이거 하나 더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동그라미 했어요. 음은 상법상 적용을 받아요. 상법상 적용을 받아요. 동그라미 하고 적었어요. 하나 더 적을게요. 단기성이에요. 음은 단계예요. 단기. 그 두 개 딱 기억해놔. 음은 단계야.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 PFABCP보다 PFABS가 만기가 짧다. 그럼 O다 X다? X. 음이 만기가 짧아. 음이 단기라고 그랬어요. 네? 안 되겠다. 적을게. 적는다. 자, PF ABCP. 이 CP는 음이란 뜻이에요. 이게 커머셜 페이퍼 약자야. 음이야. 첫 번째 단기성이야. 얘는 단기성. 두 번째 상법에 적용받아요. 그거 앞에 뭐 도관체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자, 이거하고 비교되는 게 PFABS거든. 이거하고 비교되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럼 PFABS는 PFABCP에 비해서는 장기야. 이거에 비해서는 장기라고요. 장기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PFABS의 이자를 주기 위해서 PFABS를 구입한 사람한테 내가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분증권이야, 부채증권이야? 부채거든, 부채. 부채금융이라니까. 이거 지분금융이야, 부채금융이야? 아까 부채라 그랬죠? 이것도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내가 PF ABS를 발행했어. 그럼 이걸 산 투자자한테는 이자 줘야 되죠. 그럼 이자 줄 때 돈이 없어. 그럼 좀 이걸 발행해.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자 보통 줘요. 참고로 이게 짧단 말이야, 기간이. 이건 기간이 길어. 그리고 얘는요, 상법에 적용받는 게 아니고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행해.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걸 물어볼 수 있다니까. 또 하나 생각난 김에 내가 또 생각이 나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해. 이건 유동화 회사를 만들어야 돼. 얘는 절차가 간단해. 그럼 여기서 내가 꼭 하나는 기억해야 되겠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상법에 적용받습니다. 얘는 상법에 적용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 얘는 이거 받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그죠? CP가 어음이 상법에 적용받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 다시 한번 보자. 상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X예요. 상법에 적용받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X. 자, 240번 보세요. 부동산 개발 PF-ABS는 부동산 개발 PF-ABC-P에 비해 장기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장기란 말이야, 장기.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조금 약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화해야 된다. 자, 241번. 금리 상한 변동금리. 금리 상한 변동금리. 변동금리는 변동금리인데 금리의 상한선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생기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맞죠? 차입자를 동그라미 해야 돼요. 대출자는 그러면 안 돼요. 차입자는 이걸 기억해놔야 돼. 그럼 이 지금 맞네? 제가 주의하라는 걸 딱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네. 저당 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킨다. X.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유동성은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 243. MPTS는 지분형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맞죠? MPTS 딱 줄쳐. MBB로 바꾸면 안 돼. MBB로 바꾸면 안 돼. MPTS. 그럼 여기서 또 많이 줄을 쳐라 그러면 MPTS 줄 딱 치고 지분형 동그라미 현금 흐름 의존 딱 이렇게 기억하면 돼. 현금 흐름 의존 딱 이렇게. 244번요. 가치상승 공유대출.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가치상승 공유대출은 차입자가 자기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 가치가 오른 부분을 대출자하고 나눠 갖는 겁니다. 그렇게 적혀있는지 한번 봅시다. 가치상승 공유대출은 담보물의 가치상승 일부분을 대출자가 사전 약정에 의해 차입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조건의 대출이다. 거꾸로 해놨죠.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이전하는 거예요. X.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동영에서 냈어요, 제가 전에. 냈어요. 제2차 저당대출 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예요. 2차 저당 시장인데 차입자가 등장하면 안 돼요. X단 말이에요. 벌써 X야, 벌써부터 이거는. X.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건 1차 저당 시장이죠. 2차 저당이 아니고 1차야, 1차. 1차니까 차입자 나오고 대출이라는 말이 나오지.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읽으면서 그냥 바로 X구나. 바로 돼야 돼요. 바로 돼야 돼요. 자, 246번이요. 금융기관이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DTI와 부채 감당률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 아까 부채 감당률은 상향 조정하라고 그랬죠?
하지만 DTI는 하향식의 축소해야 돼. 축소. 그래야 대출이 적게 돼. X. 247번.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간은 금리 상승 시, 자, 고정금리인데 금리 상승 나왔어.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이죠. 근데 금리 상승 시 조기 상환 돼 있네. X. 금리 상승 시는 대출 유지.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 중요한 거죠.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입니다. 금리 하락 시 조기 상환입니다. 꼭 기억해 줍니다. X. 이런 건 틀리면 안 된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공사비 먼저. 근데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했으니까 X. 공사비 먼저 인출. 자, 만약에요. 지금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은 없는데 은행에 빌린 원리금하고 공사비하고 시행사 이익이 있잖아. 그럼 그때 뭐부터 내야 될까? 원리금부터 갚아야 되는 거. 은행 돈부터 먼저 갚아야 돼. 그리고 나서 공사비, 시행사 이익입니다. 아시겠죠? 249번. 부동산 개발 신탁금융의 차입자는 신탁회사이다. 자, 우리 신탁 있죠? 신탁은 아까도 제가 어저께인가 했나? 수요일 했잖아. 자, 부동산 소유자가 모든 소유권과 재산권에 관련된 거를 수탁자인 신탁에서 이전을 다 해줘버리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신탁에서 다 넘어왔거든? 뭐 형식적으로 간에 넘어왔잖아. 그럼 이제부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신탁회사가 다 하는 거야. 그럼 자금도 누가 조달해? 신탁회사, 수탁자, 신탁회사가 다 하는 거예요. 사업도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신탁회사 이름으로 하는 거야. 사업 주체도 신탁회사야. 오케이? 질문해보자. 그럼 이익은 누가 가지고 가? 수익자 그래도 되고 소유자 그래도 돼요. 신탁회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건 아니야. 그럼 신탁회사 뭘 가져가게 돼? 그렇지, 수수료 받는 거야.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부동산 개발 신탁금융의 차입자는 신탁회사이다. 맞습니까? 그렇지. 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소유권 넘겨줬어. 자, 250번.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사업주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요, 프로젝트 관련 현금 흐름과 프로젝트 관련 자산으로만 단정이 되는 거예요. 사업주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 251번인데 이 251번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요. 기출로. 우리 기출문제집에도 없고 잘 없어요. 이 문제가. 그 제가 한번 냈습니다. 지금. 자, 보겠습니다. 뜬금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험에 나온 거야.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 아까 여기 적혀 있었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네, 맞아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돼요. 유동화는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PF, ABS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건 뭐예요? 프로젝트 회사가 자,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죠. 그럼 프로젝트 회사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려요. 뭐를 담보로? 수익성을 담보로. 돈을 빌린단 말이야. 한 5조 빌렸어. 그럼 막 사업을 해. 그럼 은행 한번 봐보자, 은행. 그럼 은행은 지금 5조를 빌려줬죠? 그럼 이거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은행들은 돈이 지금 급하단 말이야. 지금 5조라는 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채권 있지? 지금 프로젝트 회사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와 관계되니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채권을 받을 돈 있잖아. 채권을 팔아버려요. 우리가 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다 팔아버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그거 가지고 MBS 발행했잖아. 마찬가지로 은행도 이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대출 채권 있잖아요. 프로젝트 회사한테 돈 받을 돈 있잖아, 내가. 그걸 팔아버린다니까, 채권을. 원리금 수집권하고 저당권을 팔아버린다고. 그럼 그걸 사는 사람이 있겠네. 우리 아까 MBS에서는 누가 사요? MBS에서는 대출 채권 누가 사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잖아. 안 그래? 홍길동이가 취한 없다. 홍길동이가 은행한테 대출 받았어. 울산은행한테 대출 받았거든. 20년 대출로. 그럼 울산은행 20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 기다리려니까 돈이 없어 지금.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원리금 수취권하고 저당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 그걸 사가지고 MBS를 발행하잖아요. 그렇지? 똑같단 말이야. 자, 은행이 프로젝트 금융으로 돈을 빌려줬어. 그럼 이게 돈이 해줄 때가 시간이 걸리지. 그러니까 이게 관계된 대출 채권을 팔아버린다고. 그럼 그걸 사는 애가 있다고. 아까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잖아. 이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니고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단 말이야.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게 별도로 있다고요. 그럼 유동화 전문회사 그걸 사. 그럼 유동화 전문회사가 뭘 발행하느냐? PFABS를 발행해. MBS처럼. 그럼 PFABS는 무엇에 의해서 발행하느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발행하는 유동화 전문회사 있죠? 유동화 전문회사도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돼야 돼. 네? 그림을 그려야 되나? 이해됐어? 그 유동화 전문회사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다. 그럼 얘들이 발행하는 거야, ABS를. 오케이? 자, 그래 다시 보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화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오케이, 맞습니다. 2번. 유동화 자산의 양도 방식은 교환에 의한다. 잠깐만. PFABS란 말이 없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화 있죠. 잠깐 착각했어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화 할 때 이 ABCP 있잖아요. ABS도 있죠. PFABCP는 상법에 적용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안 해도 돼. 그래서 그 부분은 뭐라? X다. X입니다. 만약에 PFABS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유동화 법률에 관해서 해야 되고, 파이낸싱의 유동화라는 거는 CP도 가능하거든. 이거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 해서도 되니까 O가 아니고 X라 봐야 되겠네요. PFABS는 유동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PFABCP는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안 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X가 되겠어요. CP는 상법에 의해서 하겠다. 상법 X. 자, 2번 볼게요. 유동화 자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유동화 자산을 아까 발행한다 안 그랬습니까? 발행할 때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해서 해야 된다. 시험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참고를 일단 보시면 돼요, 그냥. 자, 3번 볼게요. 아까 유동화 전문회사 있다고 그랬죠? 유동화 전문회사는 유한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유한회사. 유한회사. 그 밑에 제가 해설을 쭉 달아놨거든요. 밑에 해설 있죠? 해설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이거 처음 나오고 그대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이거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단지 알아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FABCP도 유동하고 이것도 유동화야. 그런데 ABCP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 ABS는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유동화 전문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다. 유한회사. 이런 것들 좀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답 봅시다.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은 ABCP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보통 반복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한계에 정해져 있어요. 여기 밑에 해설 보시면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한계 하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보유자는 유동화 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 청구권을 보장해야 된다. 반환 청구권을 갖지를 않아요. 나중에 밑에 해설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네요. 양도인은 유동화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 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 청구를 가지지 않는다. 즉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참고로 해설하고 같이 보시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화를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요 두 개. 이거는 상부에 적용받는다고 그랬어요. 단기성이고요.
PF ABS는 장기성이고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다. 유동화 전문회사는 유한회사이다. 요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밑에 또 있네. 252번.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PF는 위험 분담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엊그저께 내가 냈던 질문이네요. 계약관계에 따라 참여함으로 일반 개발 사업에 비해 사업 진행이 신속하다. 네, 여러 이해관계자에서 느리다고 그랬죠. 네, 넘기고요. 253 별표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의금융에 의해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자, 제가 부의금융,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지는 거 전부 사업주 입장이라고 그랬어. 사업주야. 금융기관 아니에요. 사업주 입장이에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부의금융 뜻이 뭐예요? 사업주의 장부에 부채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4번. 자, 이거 하기 전에, 자, 프로젝트 금융에서 몇 개 더 조금 우리가 주의할 거.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잘 아시니까 잘 틀릴 수 있는 거 하시면 준비를 해야 돼. 자, 프로젝트 금융은 위험이 배분됩니다. 위험이 배분돼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위험이 배분돼요. 자, 정보의 비대칭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감소합니다. 정보의 비대칭 감소해요. 이 두 개도 같이 추가를 알아두세요. 정보의 비대칭 감소해요. 그 외에는 여러분 잘 알죠. 뭐 비소구다,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아까 했죠? 그런 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위험이 배분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감소합니다. 자, 254. 부동산 투자 예산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업무용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합니까? 업무용에 더 많이 투자합니까? 업무용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맞네요. 맞습니다. 자, 255번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예산은 모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네. 자, 우리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사모가 가능하거든요. 자, 우리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2년 이내 30% 이상을 반드시 일반인들의 청약을 통해서 주주를 모집하라고 그랬죠. 공모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반드시 상장을 해야 돼. 상장을 해야 되거든. 근데 구조조정 리츠는 사모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비상장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두 증권회사에 상장되어 있다 X예요. 비상장도 가능해요. 비상장 가능. 사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자, 256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어때요? 맞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끼리만 합병하는 겁니다.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틀렸죠? 자기 관리 리츠죠, 이거는. X.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주식회사이고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걸 써야 돼요. 자, 259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50%죠. 50%. X. 구조조정은 이런 제한 없다고 그랬어요. 구조조정은 이런 제한 없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2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총 특별 결의를 거치면 10배까지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없다가 아니고 있다. X.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자 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이 될 수 있다. 되죠. 그리고 석사는 3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261번 5. 부동산 투자회사는 출칙기업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의해야 되고, 모집 설립 그러면 안 되죠. 엊그제 제가 문제를 했었어요. 발기 설립을 해야 되고, 현물 출자한 설립이 가능하다. 현물 출자한 설립 불가능하다. X. 현물 출자는 부동산만 됩니까? 현물 출자는 부동산만 되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 관계되는 권리도 가능합니다. 부동산만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X.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정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엊그저께 냈던 질문이죠. 이제 자꾸 익숙해지니까 쉽잖아요. 자꾸 이렇게 좀 익숙해져야 돼요. 지문 자체가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이 상태로 시험장 가야 되는 거야. 이 상태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263번 같은 경우 이런 게 나오면 있잖아요. 내가 아는 거네. 우습게 봐요. 그럼 내가 모르는 걸 다 공부해야 돼 생각하거든. 그게 잘못된 거야. 알고 있는 거를 더 잘 알아야 돼.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래서 시험장 가가지고 그걸 빨리 풀고 나가야 돼. 빨리 풀고 나가야 돼. 근데 이거 내가 안다 생각하고 자꾸 다른 걸 자꾸 보려고 그러거든요. 어려운 거 없어? 뭐 다른 거 뭐 나오지 않을까? 그거 안 된다네. 그럼 시험장 가면 이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죽도 밥도 안 돼. 이걸 계속 가가지고 이 지문들이 편안해져야 돼. 아주 편안한 상태,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문이 나왔을 때 편안한 상태로 읽자마자 OX가 판단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용과 개발입니다. 자, 264번. 도시 스프롤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 스프롤은 난개발이에요. 난개발.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해 나갈 때 불규칙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성장해 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주로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대요? 주로 맞아요. 주로 외곽에서 발생하고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다 발생해. 다 발생해. 2번이 틀렸네. 자, 3번 보겠습니다. 도시의 교외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 공지를 남기기도 한다. 맞아요. 띄엄띄엄 개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스프롤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는 당연히 체유유 이용해서 괴리되겠죠. 자, 5번 볼게요. 이 스프롤은요, 주로 간선도로를 따라서 많이 생겨요. 도로 주변에 많이 생긴다니까. 도로 주변에. 맞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고요. 자, 265번.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이는 시장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네, 법률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거죠. X네요. 그러면은 법률적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야 되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이런 법적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자, 266번 보겠습니다. 공사 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자, 이자율 변화, 공실의 장기화, 시장 위험으로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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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기 바랍니다. 자, 267번요. 다음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 내재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자, 기억은 정부의 정책이나 정책 동그라미 보세요. 자, 위험에 대한 문제인데 정책이니 제도니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법적 행정적 위험이에요. 법적 행정적 위험이야. 그 뒤에 보니까 이용 규제 이런 말도 나오죠. 법적 행정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위험 해도 그래도 되고 행정적 위험 그래도 괜찮아. 자, 니은 볼게요.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아. 이 출처가 되겠네. 분양이 안 됐다. 공실이 내 말이잖아요. 미분양이 내 말 아닙니까? 그럼 무슨 위험이야? 그래, 시장 위험이야. 시장 위험. 공실 미분양 나오면 시장 위험이야. 자, 인플레가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더 커진다. 네, 비용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용 위험.
그래서 기업 법적 위험, 니은 시장 위험, 디귿 비용 위험. 답 1번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오케이. 자, 268번입니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 법령상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대. 노후불량 건축물이라 그랬죠.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 노후불량 건축물. 오. 자, 269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타인 동그라미 해야 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오입니다. 타인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 들어가면 안 돼. 일단 이건 오입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자, 270번.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소유권 이전 왔네.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오케이. 271번.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해서 이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일단 신탁이야.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정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뭘 받았다고? 대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 담보신탁. 그렇지. 대출 나오면 담보신탁. X. 개발 나오면 토지신탁. 담보 나오면 대출 나오면 담보신탁. 오케이. 환지개발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재분배하는 것이다. 환지 나왔는데 매각 나오면 안 돼. 환지 나왔는데 매각 나오면 안 돼. 앞에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273. 자체 개발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때요? X예요? 네, 자체 개발 사업은 지주 단독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전부 다 지주가 부담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X. 자체 개발 사업이 아니고요. 지주 공동 사업 그래야 돼. 이거는 지주 공동 사업이야. 자, 그다음 274.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틀렸죠? 수탁 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수탁은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다. 사업 주체도 다르다. 자, 그랬어요. 자, 신탁 개발은 소유권 이전이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됩니까? 되죠. 얘는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사업의 주체가 누굽니까? 신탁 개발의 사업 주체? 신탁회사. 신탁회사. 수탁자야. 이거의 사업 주체는 누구죠? 지주. 사업 주체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지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 주체야. 그러면 신탁 개발 소유권이 넘어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사업 주체도 누가 된다? 수탁자. 하지만 수탁 개발은 토지 소유권이 안 넘어갔죠. 토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주한테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사업 주체도 누가 된다? 지주. 자, 그다음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 누가 합니까? 그렇죠. 예, 신탁회사, 수탁자. 이거 자금 조달 누가 합니까? 그래요. 지주가 하는 거예요.
자, 이익의 기속. 이익은 누가 가져가요? 지주, 소유자. 누가 가져가요? 지주. 공통점 뭔데요? 수수료는요? 수수료 발생합니까? 발생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둘은 이익은 지주가 다 가져가는 거야. 아시겠죠? 차이점 봐야 돼. 소유권 이전된다, 안 된다. 사업 주체가 다르다. 자금 조달 누가 하는지가 달라요.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시 214번 봐보세요.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틀렸죠? 소유권 이전 여부도 다르고요. 사업 주체도 달라요. 신탁은 사업 주체가 수탁자, 사업 수탁 방식은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자, 276. 뭐 이런 거는 뭐 금방금방 하겠죠. 27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어쩌고 나왔는데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 나왔네.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개발 사업이라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이라 그럽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6. BTO, BTL 방식 찾는 거네요. 자, 기억 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제가 임차라는 게 있는지 보라고 그랬어요. 먼저요. 그럼 임차가 없죠. 그럼 BTL이나 BLT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고, 그러면 BTO 아니면 BOT거든. 그럼 맨 끝에 보니까 이전 돼 있네. 그럼 뭔데? BOT겠네요. 기억은 BOT예요. 빨리 찾아야 되니까. 자, 내용 봅니다. 임대라는 말이 있다, 그죠? L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임대가 맨 끝에 있잖아. BTL 되겠네요. 안 읽어도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 D은 사업주가 먼저 나오는데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게 기속시키고 BT 되겠네요. 기속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BT 오겠지 뭐. BT까지 나왔는데 뭐 BTT도 없잖아, 우리. BT까지 나서 BT 오지 뭐. 자, 리얼. 사업주가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계속 기속된다. 정부에게 이전한다는 말이 없죠. 소유권도 지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BOO가 되겠네요. 그럼 BOT, BTL, BTO, BOO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네요. 이건 꼭 찾아야 됩니다.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 자, 277. 건물과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활동. 경제적 관리예요.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X죠. X. 기술적 관리야. 자, 278번 보겠습니다. 대형적 유지 활동은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 활동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유지 활동은요, 대형적 유지가 있고요, 예방적 유지가 있거든. 그럼 대형적이라는 건 사후적 활동이에요. 사후적. 사전적이 아니고 사후적. 예방적 그러면 사전적입니다. 자, 그 다음 279번.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관리 업무의 타성에 빠지죠. 틀렸네요.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아니에요.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는 거는 위탁 관리야. 그래서 279번은 직접 관리가 아니고요, 위탁 관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인건비 있죠? 인건비는 위탁 관리가 절감되는 거예요. 인건비는 위탁 관리가 절감되는 거예요. 직접 관리는 불필요한 인건비가 많이 나가요. 인건비 절약되는 건 뭐라고요? 위탁 관리. 종합 관리에 유리한 거는 뭐라고요? 그렇지, 직접 관리, 자가 관리. 종합 관리에 유리한 거는 직접 자가다. 종합 관리는 내가 직접 하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하니까. 그런 데서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인건비 절감 뭐가 유리하다고? 위탁 관리. 인건비는 위탁 관리가 유리해. 279번 X예요. 위탁 관리야, 이거는. 자, 280번.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란 외부적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다.
어때요? X예요. 근데 헷갈리면 별표해야 돼요. 이 유지는요, 외형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외부 형태를 변화시키는 건 계량이야, 계량. 그래서 틀렸어. X. 이건 계량에 대한 얘기야, 계량. 자, 281번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건물 수선 및 유지, 임대차 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한대. 이거를 관리신탁이란다. 맞지. 관리신탁. 신탁회사가 한다잖아. 관리신탁. 또는 신탁관리. 오케이. 쉬운 문제죠.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없이 X. 신탁인데 왜 소유권 이전이 없어? 신탁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소유권 이전이 돼야 돼요. 소유권 이전 없이 그러면 신탁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X야 이거. X. 신탁은 소유권이 형식상 이전이 돼야 돼. 이전이 되는 거야. 근데 소유권 이전 없이 있기 때문에 X. 283. 처분 신탁은 처분 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 업무 및 처분 완료 시까지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어때요? 맞죠? 처분에 대한 일을 대신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284번. 일반적으로 개발된 공간의 임대 활동은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아요. 우리가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하는 게 좋아요. 5.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마케팅은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해가네요, 이제. 여섯 시까지는 마칠게요. 조금만 힘내세요.